안녕하세요. 고세훈입니다. 2025년 새해 또 선생님들과 이렇게 교육학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하는데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 중에는 교육학을 이미 한번 경험하셨거나 시험을 한번 보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올해 이제 지금 현직 4학년이거나 이제 올해 막 졸업을 예정하셔서 이제 올해 준비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의는 사실은 강의를 듣는 청자,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수강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적 배경이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강의가 진행되는 게 사실은 참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오늘 첫 강의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어떤 정도의 배경을 가진지 잘 몰라서 전체적으로는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개관하고, 오늘 선생님들과 교육 과정, 우리 교육학에는 여러 영역이 존재하는데 교육 과정 영역부터 선생님들하고 차근차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첫 프롤로그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가 첫 시작하는데 새해 첫 강의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에게 올해 강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씀은 천착과 조망이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제가 작년 2024년 새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균형과 깊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올해는 천착과 조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잠깐 인사를 나눈 우리 선생님이 영어 전공이라고 하셔서 천착이라는 단어를 제가 매우 좋아하는데, 영어를 보면 영어로 천착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attach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착은 attachment, 뭔가를 고수하다, 어디에 붙어 있다, 그걸 유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든 비단 교육학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의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특정 개념과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attachment, 천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착,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 잘 아는 단어죠. 드릴링 한다고 하는데, 기속적으로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공부에는 어떤 특정 개념과 이론에 대한 attachment, 천착이 필요하다. 이 천착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육학이라는 어떤 새로운 영역을 공부하고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이미 이제 저도 이제 대학에서 교직을 강의하고 여기서도 교육학을 강의하지만, 첫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은 우리에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 교육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천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착이라는 단어를 제가 먼저 끄집어냈고요. 두 번째는 천착만으로는 공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천착을 넘어서서 뭐가 필요하냐면 조망이 필요합니다. 물론 조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perspectiv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attachment라는 단어와 유사하게 detachment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착을 했다면 천착에서 떨어져서 이 개념이 어떤 오단에 있는지 혹은 어떤 범주 안에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착이라는 게 attachment라면 조망은 detachment. 그래서 내가 천착한 개념을 좀 뒤로 물러서서 한 발짝 스텝백에서 들여다보면 이 개념과 이론이 어떤 범주 안에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두 개념을 왜 강조하냐면, 우리 교육학 논술의 시험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리 교육학 논술의 시험은 어떤 특정 개념을 attachment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풀어내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지만, 특정 개념이 어떤 범주에 속해 있는지를 묻는 문제, 혹은 특정 개념이 다른 영역의 범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직적 범주화, 그 다음 수평적 범주화로 설명합니다. 오늘은 제가 따로 판서를 하지 않을게요.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수직적 범주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수평적 범주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자세하게 영역별로 풀어나갈 겁니다. 자, 수직적 범주화는 한 개념이 특정 동일한 영역 안에서 어떤 계열성, 연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개념이 수직적 범주화고, 예컨대 수평적 범주화는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어떤 개념이 교육 평가에서 어떤 개념과 연결이 되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수평적 범주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2018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배우게 되시겠거나 혹은 이미 알고 있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하버드 가드너가
다중지능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은 2018년도에 어떤 문제를 출제했냐면 하워드 가드너의 8가지의 지능 중에 특정 지능이 가진, 특히 개인 내 지능을 가진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데 이 특성에 맞는 특정 수업 전략이 뭐냐? 수업 전략은 교육 방법이라는 영역입니다. 네, 교육 심리학의 지능 개념을 교육 방법의 어떤 특정 영역과 뭐 한다? 연결. 이게 수평적 범주화입니다. 자, 그러면 가드너의 8가지 지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여기에 따른 수업 전략이나 수업 방법 우리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을 아주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수직적 범주화에 관한 문제와 수평적 범주화에 관한 문제다. 그죠? 그럼 수직적 범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어태치먼트, 천착이 필요합니다. 개념과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영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같은 매우 중요한 개념들을 배우게 될 텐데 이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천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천착할수록 깊이 이해할수록 제대로 이해할수록 우리가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범주와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을 잘 들여다보고 이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 방법으로 구현해낼 것인지를 물어본다면 이건 수평적 범주화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조망이 필요해요. 자, 이 개념이 떨어져서 어떤 개념과 관련이 있을까? 이 개념이 좀 더 떨어져서 어떤 교육학 전체 주제와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들여다보는 관점이 수평적 범주화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올해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프롤로그는 바로 천착과 조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혹은 선생님들이 임용 공부를 하면서 각 개별 전공을 공부하시면서 이 천착과 조망, 어태치먼트와 디태치먼트를 좀 잘 기억하시면서 공부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접근이 교육학을 가장 교육학 논술답게 공부하거나 혹은 강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을 공부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에게는 암기 중심의 암기를 어떻게 청킹하거나 구조화해서 공부하는 강의 방식이 어떤 선생님들에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에게는 교육학을 좀 더 내러티브 기반의 좀 더 이야기와 스토리를 가지고 영역별로 연관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생님들도 더 선호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학에는 이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론도 존재해요. 한 개인이 선호하는 적성에 따른 교육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에게 제가 지향하는 중요한 강의의 방향성은 교육학을 가장 교육학 논술답게 우리가 공부하고 강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천착과 조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새해를 여는 첫 강의의 중요한 우리의 공부의 원리를 삼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선생님들 중에는 티처스 칼리지 고세훈 교육학이라는 게 조금 의문스러울 수 있는데 이 티처스 칼리지는 제가 해커스 혹은 또 여러 학원에서 제 강의가 이제 서비스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무형의 학교가 바로 티처스 칼리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교육학 강의 티처스 칼리지 오신 선생님들 제가 환영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사가 될 사람들입니다. 교사가 될 사람들이지만 아직은 교사가 아니지만 이미 교사인 선생님들 아니면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인데 어쨌든 우리가 교사로서 혹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 모였으니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걸 우리가 컬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라틴어에 컬리지라는 단어가 함께 모여서 함께 텍스트를 읽어 나간다 이 의미가 컬리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사가 되기 위한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읽고 공부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이니까 여기가 티처스 컬리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두 번째 각서라고요. 자, 이제 교육학 논술 강의 앞서 선생님들에게 제가 올해 교육학 논술을 위해서 3가지 가장 중요한 텍스트를 사용하는데 이 3가지 텍스트가 뭐냐입니다. 이걸 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고세훈 교육학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1, 2월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메인 텍스트로 사용할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가집니다.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텍스트 이
교과 이론서 교재 자체가 다 하나의 컨셉 안에서 디자인 됐기 때문에 다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세훈 교육학이 1, 2월 주로 이제 메인 텍스트로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Reminding Back이라는 책은 아주 조그만 문고판의 조그만 책인데 이 책은 1년 내내 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늘 지하철이나 버스나 아니면 들고 다니면서 한 손에 원 핸드북입니다. 핸드북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조그만 책인데 이거는 제가 교육학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잘 표 형태로 100개의 테이블로 제가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리마인딩 백은 함께 이제 병행해서 쓸 예정이고, 리마인딩 백은 이제 앞으로 강의하면서 선생님들하고 매일매일 이제 요약을 할 텐데, 리마인딩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이 교재가 좀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여기 밑에 나오는 고세훈 교육학 300알파는 개념 중심이란 말이 있는데, 이 책은 3, 4월에 1, 2월은 주로 이제 범주와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교재고, 이 교재는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과 이론을 300개 정도만 뽑아서 개념이 먼저 나오고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더해서 우리 교육학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연결해서 선생님들하고 본격적으로 3월부터는 글쓰기 연습을 할 겁니다. 1, 2월에는 선생님들하고 글쓰기 연습보다는 주로 하우징, 그러니까 개념과 이론을 잘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교육학의 구조가 어떤지를 하우징하는 연습 훈련을 할 거고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줄 쓰기, 두 줄 쓰기를 할 텐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개념 쓰기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세 책이 일단은 제가 올해 선생님들과 교육학 강의에서 논술 강의에서 세 가지 가장 메인 교재로 쓸 예정입니다. 나머지 이후에 나오는 강의들은 대부분 다 수업 자료로 선생님들에게 문제든 실전 모의고사든 문제집 형태가 아니라 매주마다 수업 자료로 제공할 거고 요 세 교재가 메인 텍스트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고세훈 교육학이 선생님들 중에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2021년 개정판이라고 돼 있는데 2021년에 제가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매우 유효한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강의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조금 불편한 표현일 수 있지만 아주 잘 쓰여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개정이라는 건 딱히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우리 기출 분석을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73개 정도의 개념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실제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 출제된 건 7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이 너무 두꺼울 필요도 없겠죠. 매년마다 개정이라는 건 불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2021년 개정된 이후에 이 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중고 서적으로 구입하셔도 되고 또 새 책으로 구입하셔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도 제가 2021년에 개정했는데 여전히 유효한 책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출제된 개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개념책 안에 존재합니다. 요 리마인딩 백이라는 교재는 이론서, 고세훈 교육학 이론서의 핵심 요약 노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선생님들에게 표지와 개정이 2021년도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교수님 올해 2025년인데 2021 개정이 맞는지 이제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이번엔 좀 안내가 필요하겠다 판단이 되어서 새 교재를 묶어서 선생님들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 새 교재가 메인 텍스트로 선생님들과 강의에서 계속 소통할 수 있는 텍스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과 교육학 논술 강의를 시작할 텐데 교육학 논술 강의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학에서 하위 영역을 다뤄야 됩니다. 자, 교육학 논술의 1, 2월은 기본 강의 과정인데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미 올해 강의에 대한 전체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강의를 이미 한번 제가 영상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거를 동어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선생님들이 올해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짧은 강의니까 꼭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육학 논술의 하위 영역은 교육사, 교육 철학에서부터 마지막 교육 행정까지 하위 영역이 존재하는데 교육사, 교육 철학은 제가 조금 나중에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교육사, 교육 철학을 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교직을 이미 배우신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대학에서 교직 강의를 하다 보면 교육사, 교육 철학을 가장 재미없어 하거나 힘들어 합니다. 비교적 교육 심리학이나 다른 영역은 선생님들 좀 더 재밌게 접근하시는데
제가 이제 교육학 논술을 노량진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처음부터 교육사, 교육 철학을 강의를 시작하니까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좀 더 너무 어렵게 진입하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교육사, 교육 철학 자체가 이미 좀 많은 어려운 용어들을 가지고 있어. 특히 교육 철학은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진입하는데 조금 배리어, 장애가 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교육 과정부터 먼저 강의를 진행하고, 교육사, 교육 철학을 제가 첫 강의에서 카테고리에서 빼는 이유는 실제 우리 교육학 논술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교육 철학이 딱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거의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우리가 올해 시작하는 교육과정은 지난 10년 동안 9번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거의 매년 교육과정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부터 선생님들하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 개관을 들여다볼 텐데 먼저 선생님들하고 교육과정의 범주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은 어떤 범주가 있느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선생님들과 천착과 조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망, 즉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교육학의 범주가 교육과정이 어떤 범주 안에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어떤 범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주는요, 책에서 뭘 해당하냐면 목차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에는 어떤 목차가 있는지, 어떤 범주를 가진지를 먼저 조망한 다음에 천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육과정에는 교육과정의 유형을 다룹니다. 물론 우리 텍스트에는 교육과정의 개념을 다루지만 여기서 개념 유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먼저 강의에서는 교육과정 유형, 개념 유형과 교육 내용의 유형을 기반으로 이 교육과정의 범주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의 유형을 선생님들하고 배울 겁니다. 교육과정의 개념 유형에는 공식적 교육과정이냐, 실제적 교육과정이냐, 영교육과정이냐, 잠재적 교육과정이냐, 이런 개념들을 배울 거고요. 자, 교육 내용은 뭐냐면 교육과정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교육과정학입니다. 자, 우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려면 교과서에 무언가를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중학교 1학년 교과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하느냐, 이게 컨텐츠입니다. 자,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 컨텐츠가 고민돼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교육과정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이런 컨텐츠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한 유형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될 수도 있고, 중액 중심 교육과정이 될 수도 있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나 인간 중심 교육과정, 통합 중심 교육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유형에 따라서는 공식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같은 개념의 교육과정이 나오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무엇으로 담을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라는 고민에 만들어지는 유형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부터 통합 중심 교육과정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선생님들하고 이 유형을 배울 거고, 우리 교육학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죠. 자, 두 번째는 교육과정 연구 접근입니다. 교육과정 학자들이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세 부류의 교육과정의 연구 접근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전통주의적 접근의 교육과정, 개념 경험주의의 교육과정 접근, 재개념주의의 교육과정 연구 접근이 만들어지더라. 전통주의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면 목표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어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만들어낼 것이냐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개발을 전통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전통주의에는 행동주의 심리학,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행동주의 심리학 같은, 그다음 과학적 관리론 같은 이론들이 이 교육과정 영역의 개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전달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학업 성취도를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게 전통주의입니다. 개념 경험주의는 전통주의를 비판하고 나온 교육과정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란 학교라는 실제, 학교 안의 실제 안에는 학생도 있고 교사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환경도 있을 텐데, 우리가 배우는 환경과 학생들과 교재는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교재를 쓰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선생님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서로 다 다른 선생님입니다. 영어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범위를 할지라도 다른 선생님들하고 배웁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똑같은 학생들이 아니라 다 다른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또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정이란 이런 모든 학교의 실제, 즉 교사, 학생, 교과서, 환경이라는 걸 잘 고려해서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런 접근을 개념 경험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재개념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을 좀 다시 한번 reconceptualization, 다시 한번 재개념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육과정이 진짜 이 개념이 맞나? 우리가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 The other side. 이 교육과정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육과정을 너무 지나치게 교사 중심에서 이 교육과정을 들여다본 게 아닌가? 자, 교육과정이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원적으로 쿠레레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쿠레레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뭐 한다? 돈다 의미입니다. 계속 달린다, 경주한다 뜻인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경주말하는 달리는 주체인 학생을 우리 교육과정에서 배제하고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교육과정의 내용만 지나치게 강조한 게 아닐까? 자,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을 다시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들여다보자.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접근이 재개념주의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의미의 쿠레레 개념으로 다시 우리 교육과정을 재개념화해보자. 이런 접근이 재개념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파이너라는 학자는 이런 교육과정의 연구 접근을 전통주의, 개념경험주의, 그 다음 재개념주의로 구분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 교육학 논술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개념들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교육과정 개발 수준과 모형입니다. 세 번째 범주입니다. 자, 교육과정 개발 수준은 뭐냐면 교육과정은 누가 개발해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발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선생님들이 작년까지는 2015가 병용되었는데 물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매트릭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모판이 되는 건 2015예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좀 더 확장되고 심화된 형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어쨌든 올해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중1과 고1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올해 교육학을 공부하거나 전공 교육론을 공부하실 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시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도 강의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이 개념과 이론들과 중요한 내용들을 연결해서 해 나갈 겁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2022 개정 교육 따로 공부해야 되냐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해도 되지만 강의에서 제가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구조 분석을 할 겁니다. 또 제가 하는 모든 강의의 내용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선생님들에게 아주 쉬운 개념에서부터 어려운 개념, 어떤 개념과 이론을 강의하더라도 그게 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속에서 강의가 통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듣다 보면 계속해서 뭐가 쌓여갈 거냐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생님들도 모르게 조금씩 쌓여갈 겁니다.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따로 시간과 장소를 빼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강박은 좀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생님들에게 가이드해 나갈 겁니다. 자, 교육과정 개발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면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먼저 개발합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누가 개발했냐면 교육부가 주체가 되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교육부가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과정의 개발은 국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모두 17개의 교육청이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이 있는데 아마 선생님도 또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 중에도 서울에 교사를 지원한 선생님도 있을 거고 경기도에 있을 거고 17개 시도 교육청 흩어질 텐데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어지고요. 지역 교육청, 시도 교육청은 이 교육과정을 잘 누구에게?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이 연결되도록 브릿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수준이라는 범주에서 보면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수준이다?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이 뭐냐?
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은 이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교실 수준의 교육과정, 교실에서 수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교사니까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까지 이제 교육과정 개발의 수준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게 원래는 국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 수준이 중요하게 되었고 학교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사니까 이제 교육과정 개발의 최종 책임자는 누가 되었다?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교육과정을 뭐 해라? 이제 개발하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나요? 선생님 교육과정 개발을 할 수 있나요? 당장 물어보면 선생님이 어렵게 느낍니다. 교육과정 개발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국가에서 요구하는 우리 2022 개정교육과에서 말하는 교사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개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거시적인 틀의 교육과정 개발이 아니라 만들어진 교육과정, 즉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교사 수준에서 뭐 하는 걸 의미하는 거냐면 재구성하는 것, construction, reconstruction 하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과정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수준으로 이어진다는 말은 학교 수준에서 교사에 의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이제 선생님이 내년에 영어 수업을 하실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중요한 핵심 개념과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되고 그러면 그 수업을 그 성취 기준과 수준에 맞게 뭐 한다? 재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 재구성의 과정이 뭐의 과정이다?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입니다.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지금까지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된 문제가 모두 3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자, 바로 올해 시험, 올해는 아니죠. 작년 11월에 있었던 바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교육학 논술 시험의 1번 문제가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설정이라는 개념을 주고 그거를 교사 수준에서 뭐 하는 과정이다?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자, 본문에서 사례문에서 뭐라 나오냐면 신규 교사가 이제 수석 교사가 신규 교사에게 교육과정을 선생님의 관점에서 뭐 해보라고요? 재구성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규 교사는 뭘 한 거냐면 타일러의 이론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거다. 이게 교사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방금도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우리 선생님이 저는 교육과정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했지만 그 개발은 거시적 수준의 개발이 아니라 미시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재구성된 교육과정이 최종 개발된 교육과정이라는 관점이 지금 우리 2022 개정교육과를 지배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냐면 교사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건 교사에게 뭐가 요구되는 거냐면 자연스럽게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직으로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로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교사들은 단순히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의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그 교육과정을 다시 재구성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함께 개발하는 창의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그러면 나는 지금 전문성이 별로 없는데 이제 올해 교육학을 공부하고 임용을 준비해서 합격하면 이제 교사가 되면 국가에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끊임없는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무 연수, 다양한 향상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 개인에게 충분히 교사로서 교육과정을 잘 핸들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훈련의 커리큘럼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모형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은 하나의 틀이 필요해요. 이론적 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과정의 이론가들이 교육과정은 이런 이론 안에서 개발하세요 라는 이제 이론을 제안하는데 그게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바로 이제 당장 작년 11월에 출제됐던 타일러의 모형이 가장 대표적인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타일러 모형에서 타바 모형,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그 다음 니콜스 모형, 그 다음 위긴스 맥타이 모형, 또 워커, 슈왑,
스킬백, 아이즈너 같은 그래서 7명의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틀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범주는 교육과정의 구성입니다. 자, 이제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데, 자, 이게 우리 교육학 논술시험에서 작년에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타일러의 모형을 기반으로 교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교육과정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교육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년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교과의 내용을 조직해야 됩니다. 조직한다는 건 뭐냐면 쉬운 걸 앞에 두고 점점 어렵게 구성해야 되겠죠. 특정 개념을 다른 개념과 연결해 줘야 되겠죠. 선생님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교과의 내용을 잘 분절하고 조직해서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업을 준비하는데 수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다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열성을 고려해 줄 것인지 계속성을 고려해 줄 것인지 범위를 고려해 줄 것인지 통합성을 고려해 줄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과 교육과정의 실행이라는 범주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실행의 관점인데 이제 국가수준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실제 실행되는 영역은 교실입니다. 자, 그러면 교실에서 교사가 만들어진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어떤 학자들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을 언급했던 학자가 세 학자입니다. 슈나이더라는 학자와 그 다음 볼린이라는 학자와 쭌발트라는 이 세 학자가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을 제안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관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이 있으면 충실도 관점. 아니야.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우리 학교 실정에 맞지 않아. 우리 학교 실정과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서로 뭐 해줄 필요가 있겠다?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accommodation. 적응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거 우리가 상호 조정 혹은 상호 적응적 관점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성적 관점.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과 함께 거기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을 형성적 관점 혹은 생성적 관점인데 이 관점이 우리 교육학 논술시험에서 2021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과 여러 범주가 있지만 이론 강의에서는 이 5가지 범주로 좀 축약해서 선생님들과 끊어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5가지의 범주를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요. 교육과정의 유형, 교육과정의 연구 접근, 교육과정의 개발 수준과 모형, 교육과정의 구성, 그 다음 교육과정의 실행의 관점.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우리 텍스트에는 이론서에는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선생님들하고는 이 5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기본 강의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강의에서 이게 잘 하우징이 된 다음에 3월로 넘어가서 여기에 조금씩 더 살을 붙여 나가는 방향으로 강의를 이어나갈 겁니다. 마지막이긴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하나의 범주라기보다는 우리 교육학을 공부하는 모든 공부의 하나의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교육학의 교육사, 교육철학이든 교육행정까지 이걸 모두 다 커버하고 있는 일종의 큰 틀이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 선생님들과 천착과 범주를 이야기했는데, 천착과 조망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개별 개념과 개별 영역을 공부할 때도 개별 영역에 천착해야 되지만 모든 개별 영역의 개념과 이론들은 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선생님들과 5월 달에 제가 교육 담론 주제 강의인데 이때 교육과정 구조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잘 쪼개면 3가지 덩어리가 나와요. 하나는 교육과정이란 덩어리, 하나는 교육방법이라는 덩어리, 하나는 교육평가라는 덩어리가 나오는데 이 세 덩어리를 구조적으로 제가 이걸 해부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토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해부해 보면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때는 제가 주로 마인드 매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개념과 이론들을 연결해서 비주얼라이징해서 선생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다 보여드릴 텐데 이때 5월달에 교육담론 5월달 교육담론에서 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5월에 하는 이유는 1, 2월, 3, 4월에 이제
교육학에 대한 기본 이해와 어느 정도의 개념과 이론을 알고 우리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과정이 잘 이해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총론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 2월, 3, 4월을 잘 지나고 5월에 교육담론에서 이 교육과정 구조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 개념과 이론이 중요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선생님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면화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제 강의는 조금 커리큘럼상 조금 독특한데 제 강의는 1월부터 5월까지만 이론 강의가 존재합니다. 6월은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열심히 잘 정리하고 6월 한 달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하반기에는 7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강의는 1월부터 5월까지 이론 강의, 그다음 5월 교육담론까지 심화까지 잘 5개월 안에 교육학 논술의 이론과 개념들을 잘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게 교육과정의 범주입니다. 5가지 크지 않죠? 2022 개정교육관을 제외하고 나면 그럼 선생님들 머릿속에 뭘 하우징해야 되냐면 교육과정에는 5가지 중요한 범주가 있다. 교육과정의 유형, 교육과정의 연구 접근, 교육과정의 개발 수준과 모형, 교육과정의 구성, 그 다음 교육과정의 실행, 이 5가지가 있다. 머릿속에. 자, 이게 1, 2월 안에 선생님들이 어떤 영역을 묻더라도 영역 안에는 이런 중요한 범주가 있음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필기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제가 PPT 형태를, PDF 형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게요. 선생님들이 오늘 첫 강의이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잘 따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은 먼저 우리가 텍스트를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교육과정에는 뭐가 출제됐지? 라고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은 모든 교육학 강의를 할 때 매 시간마다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교육과정을 배울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범주를 방금 정리했고요. 그 다음 교육과정의 기출 이론과 개념.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교육과정에는 뭐가 나왔는지를 선생님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연도는 2014년부터 2024년. 2014년도가 우리 교육학 시험이 원래 그 전에 객관식 시험이었어요. 선생님은 아마 못 보셨을 테지만 이전은 객관식 시험이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교육학 논술로 바뀌었고요. 이제 작년까지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보면 내년도를 이제 기준으로 2025년도 신규 교사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실제 출제된 연도를 중심으로 카운팅을 하면 2014년도부터 2024년 꼬박 딱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까지 우리 교육과정에서 뭐가 출제된지를 들여다봅시다. 아직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그렇지라고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올해부터 교육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저런 개념이 나왔구나입니다. 자, 그런데 잠재적 교육과정은 곱하기 3입니다. 이 뭘 의미하죠? 3번 출제됐다는 걸 의미해요. 잠재적 교육과정이 왜 3번 출제되었을까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언급하고 제가 지난 10년간 교육학 논술을 강의하면서도 잠재적 교육과정을 늘 많이 강조했는데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3번 출제되었습니다. 뭐가 출제됐냐면 개념을 묻는 문제, 잠재적 교육과정의 특징을 묻는 문제, 잠재적 교육과정의 사례를 묻는 문제, 그 다음 작년 말고 2013년도에 설계 방법을 물었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부정적 특징도 있고요. 긍정적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 방법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고려해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설계할 건가.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사실상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출제되었으니까 출제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교육학 논술이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집니다. 이제부터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출제된 게 또 출제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출제되었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교육과정입니다. 영교육과정은 한 번 출제되었는데 개념을 묻는 문제와 동시에 교육과정 선정 원리를 물었어요. 영교육과정은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영교육과정은 배우지 못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학교를 다녔는데 교육과정에 참여했는데 이 교육과정에는 있는 내용인데 혹은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개념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배우지 못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배우지 못한 내용이 가지고 이 영교육과정이 만들어졌는데 이 영교육과정의 개념을 묻는 문제와
영교육과정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그러면 어떻게 선정해야 돼? 여러분, 교육과정, 제가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교육과정은 무엇을 담아내느냐의 초점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 중심으로 이걸 정할까요? 전문가들이나, 그 다음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사람들이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을 넣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누구를 고려하지 않았다? 학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거 넣어주세요. 음악 교과서에 BTS 노래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원리는 영교육과정은, 그래서 첫 번째, 학생들에게 얼마나 유의미한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넣어라. 이거 우리가 학습자 유의미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가 정말 이거를 학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라. 그래서 학습 가능성과 그 다음 학습자의 유의미성을 고려하는 게 교육과정 선정 원리예요. 자, 그러면 철저하게 영교육과정은 교사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 관점이다? 학생 관점이에요. 그래서 영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교육과정을 언급하겠지만,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저에게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이야기하면 학생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물론 그 학생 중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분석해야 되지만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우리 교육과정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니까 영교육과정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한 번밖에 출제 안 됐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2번 출제되었는데,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어떤 수업 방법, 어떤 수업 전략을 강조하는지,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학문이라는 개념을 학생들이 직접 한번 탐구해보고 발견해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전략은 발견학습과 탐구학습이에요. 여러분, 주로 발견이나 탐구는 과학자들이 하는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대단히 과학적 접근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접근의 교육과정이니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수업 전략은 주로 학생들이 탐구를 통해서, 발견을 통해서 학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되었고, 그다음 조직 방법입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어떤 조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나선형 교육과정의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것에서부터 점점 어려운 과정까지 모든 배움의 시퀀스, 계열성을 고려해서 배우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조직 방법. 이게 재작년에 출제되었습니다. 얘는 아주 오래전에 출제되었고 2016년도에 출제되었고 2015년도에 출제되었고, 얘는 2023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바로 불과 2년 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2015년도에 한번 출제되고 한 8년쯤 있다가 재작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2번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쓰시오라는 게 출제되었는데, 재작년에 경험 중심 2022년도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쓰시오라는 게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과정 평가원은 저를 싫어하겠지만 제가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이제 1년 남짓 아주 성실하게 잘 준비했는데,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쓰는 건, 예를 들어서 교육학을 전혀 공부 안 하다가 하루 전날 경험 중심 교육과정 장단점이나 외우고 들어가자 했는데 나왔어요. 그럼 1년 공부한 사람이나 하루 전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 그냥 외우고 들어간 사람이랑 변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발 우리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조금만 더 성실하게 좀 출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조금 완곡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신랄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장단점 출제되는데,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긴 했지만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를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액교육과정이 출제되는데, 얘는 개념만 쓰는 문제가 매우 단순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중액교육과정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중심에 중액 코어가 있고, 이 코어를 둘러싼 동심원 형태의 교육과정을 중액교육과정이다. 요것만 쓰면 돼요. 요게 1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출제됩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중액교육과정은 제가 딱히 강조하지 않는 게, 중액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브랜치,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중액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액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목표 모형이 출제되었습니다. 목표 모형은 교육과정의 개발 모형인데, 교육목표 설정 방법, 이게 바로 작년 11월에 출제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목표 설정 방법과
방법에 따른 사례가 작년에 출제되었는데 작년 1번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인데 선생님들이 어렵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일러의 모형을 기계적으로 막 암기했으면 설정 방법까지는 쓸 수 있는데 갑자기 구체적인 사례를 드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암기했던 선생님들은 답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잘 천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잘 조망해 보는 건 제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개념의 연결성, 개념이 다른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수업의 과정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례로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 연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출제됐냐면 역행설계 모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역행설계 모형은 뭐가 출제됐냐면 특징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연주의 모형입니다. 역행설계 모형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게 출제되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거니까요. 그 다음 자연주의 모형이라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있습니다. 얘도 특징을 물었어요. 자, 잘 보면 우리 교육학 논술이 question method, 그러니까 어떻게 퀘스처닝을 하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얘네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네. 특징을 묻거나 장단점을 묻거나 사례를 묻거나 이게 우리 교육학 논술이 질문하는 방식이구나. 그렇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선생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 지문이 있으면 영어 지문의 디렉션을 잘 이해하고 디렉션에 맞게 답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5월 달에 선생님들하고 제가 교육담론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뿐만 아니라 뭐도 볼 거냐면 선생님들하고 기출문제 분석도 할 겁니다. 10년간 기출문제 분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메타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왜 하냐면 우리 교육학 논술이 질문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하는 방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왜 이걸 1월부터 하지 않느냐? 1, 2월, 3, 4월은 제가 그 방법이나 관점 안에서 이미 선생님들을 트레이닝 할 거고 5월 달에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자연주의 모형의 특징을 물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교육과정의 선정 원리를 물었어요. 교육과정의 내용을 선정하는데도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 원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회의 원리와 만족의 원리를 물었어요. 이거는 그냥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회의 원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뭘 줘야 돼요? 학습의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교육 내용을 선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기회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만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육 내용을 선정했는데 그 내용이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업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뭐를 경험해야 된다? 흥미나 만족이 있을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만족할 만한 교육 내용을 줘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수업의 내용이 너무 재밌어. 되게 좋아. 그게 선생님이 좋건 교과서의 내용이 좋건 어쨌든 아이들은 목표 달성 과정에서 만족을 경험하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출제되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가 출제되었습니다. 범주가 다르죠. 선정 원리, 조직 원리 다르죠. 이게 범주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조직 원리에는 뭐가 출제됐냐면 계속성, 계열성, 범위, 통합성이라는 이 네 가지 제일 중요한 4대 조직 원리죠. 이게 출제되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출제됐냐면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에서 수직적 계열성이라는 개념이 출제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직적 계열성은 초등학교의 내용이 중학교 내용과 뭐에 잘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면 수준이 워프합니다. 너무 어려워져요. 중학교에 영어를 잘 공부하고 수학을 잘 공부한 아이들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려워요. 왜? 너무 내용이 갑자기 워프하기 때문에. 자, 이 워프의 문제를 줄여주기 위해서 학교 급간,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의 마지막 내용과 중학교 1학년 1학기의 첫 번째 내용을 연결해주는, 커넥션 해주는 걸 우리가 수직적 계열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2015년도에 교육과정 개발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였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언제 출제됐냐면 2022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 얘도 출제되었습니다. 얘가 출제될 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충실도 관점, 형성적 관점 이 두 가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육학 논술을 지난 10년간 교육 과정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이 출제되는데 교육 과정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다 적게 되었다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학 논술을 준비할 때 교육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자, 그러면 교육과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공부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교육과정의 범주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잘 하우징 해야 된다. 자, 하우징을 왜 해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1, 2월에 개념만 천착해서 공부하다 보면, 일단 3월에 가면 또 많이 까먹어요. 기본적으로 학습의 과정이 망각의 과정이긴 하지만, 계속 반복해야 되지만, 반복을 하되 조금 더 솔리드하게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잘 단단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범주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는 어떤 범주가 있고 교육평가에는 어떤 범주가 있고 교육 심리에는 어떤 범주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하우징, 그래서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구조, 스트럭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징을 해야 돼요. 하우징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1, 2월 기본 강의에 제가 가지는 교육 강의의 목표는 이해 중심의 강의예요.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고 좀 흥미와 만족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교육과정의 범주를 잘 구조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교육과정의 주요 개념을 잘 이해한 다음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과 이론을 배운 다음에 이거를 적용해 보거나 관련된 사례들을 좀 더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가 우리 교육학 논술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사례를 물었어요. 또 목표 설정 방법의 사례를 물었습니다. 이게 사례를 묻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그냥 개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적용해 보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0년간 선생님들을 가르치거나 또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게으른 공부를 합니다. 이 게으른 공부라는 게 되게 좀 이율배반적인 표현인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게으른 공부를 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공부의 과정에서 내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리마인딩 해보고 내가 배운 개념과 이론들을 적용까지 가야지 공부가 완성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그냥 책을 읽고 그 다음 개념을 열심히 외우는 데만 초점을 둡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이 적용하고 생각하고 리마인딩 하는 과정이 좀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버려요. 그래서 공부는 하는데 되게 게으른 공부를 한다. 이게 되게 이제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성실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계속 배운 내용들을 리마인딩 해보고 써보고 또 한번 적용해보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좀 사유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개념과 이론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내가 내년에 학교에 가서 실제 교실에 적용할 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내가 영어 교과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성실한 공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육심리학에서 이 자기 참조 효과, 셀프 레퍼런스 이펙트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사로서 앞으로 사용해 볼 이론과 개념들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관심이 생기고 재미가 있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험을 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야 돼 하면 자기 참조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참조 효과가 큰 공부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개념과 이론들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적용이나 사례를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전제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논제, 주제,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선생님들에게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주제와 주요 개념들을 강조하는데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어떤 교육과정이다 한마디로 말해달라고 하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제가 학생 중심 교육과정 크게 세 덩어리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중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두 번째, 무슨 교육 방법을 써야 된다? 학생 중심 교육 방법을 써야 됩니다. 무슨 평가를 써야 된다? 학생 중심 평가를 써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이론들은 학생 중심의 이론도 있고요.
교사 중심의 이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사 중심의 이론을 제가 앞으로 선생님들과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부를 거냐면 체제적 접근의 이론이다 이렇게 부를 거거나 혹은 객관주의 교육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학교 중심 또 교사 중심의 모든 교육은 객관주의 교육, 전통주의 교육의 관점입니다. 학생들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수업의 주체고 학생들은 수업의 객체입니다. 내가 서브젝트고요. 학생들은 내 수업의 대상입니다. 모든 걸 다 대상화해요. 대상은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물건처럼 대상화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의 문제였거든요. 이런 패러다임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제가 미리 잠깐 이야기하면 학생 중심이라 할 때 학생 중심이 되게 모호한 표현이죠. 학생을 교실의 중간에 두고 하면 학생 중심인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학생 중심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학생들이 이해 중심의 교육과정이 돼야 된다. 이게 2022 개정 교육에서 말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첫 번째 접근입니다. 이해 중심이 뭐냐? 선생님 제 오늘 강의에서 이해되는 게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은 수업 중에 계속해서 뭐를 확인한다? 학생이 내 강의를, 내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거. 이게 바로 이해 중심 교육과정. 두 번째, 수업을 설계할 때 얘들이 정말 이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걸 전제하고 수업이 준비되어야 돼요. 일단 이해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수업에서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 이해 없는 수업은 다 의미 없는 수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려면 어떤 교육과정 수업을 해야 돼요? 학생들 수준에 맞아야 됩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수학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중학교 때 수포자가 나오는 이유가 왜 수포자가 나와요?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수준이 맞지 않아요. 그럼 수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운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누구에게? 학생 수준에 맞게 다운그레이딩 해줘야 합니다. 이게 교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수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은 모든 아이들의 수준을 다 고려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냥 중학교 1학년, 2학년의 평균율을 맞춰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평균율을 가지고 교육과정이 개발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교사가 수학의 영어의 특정 단원의 내용을 내가 가르치는 2학년 일반의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그레이딩 해 주어야 합니다. 업그레이딩 해줄 수도 있고 다운그레이딩 해줄 수도 있어요. 1시 50분 안에 가르쳐야 될 내용을 많이 가르칠 수도 있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줄여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할이다? 교사의 역할입니다. 이 과정은 무슨 교육과정? 이해 중심의 교육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 진도 빼기에 급급한 수업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제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합시다. 이해 중심이 돼야 된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해줘야 한다. 이해가 되면 재밌다, 재미없다? 재밌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이 재밌는 거야. 왜? 이해되니까. 그리고 평가를 해보니까 내가 이미 이해하고 재밌으니까 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뭘 경험한다? 성취를 경험해요. 우리 아이들이 왜 무기력해요? 학교에서. 저도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지만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기력해요?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요. 학교에서 내가 열심히 해도 성취가 오르지 않으니까,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대체 성공이란 걸 경험하지 못해요. 성공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성공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해 중심의 교육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래요. 자, 그러니까 교과의 내용에 매몰된 수업이 아니라 어떤 교과든지 우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중요한 역량에 초점을 두려요. 이 역량이 뭐냐? 그럼 우리 역량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2020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6가지 역량, 그게 어떤 교과든지 간에 교과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서 6가지 역량을 지향하래요. 첫 번째,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자기 관리 역량을,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길러주래요. 그래서 자기 주도 개념은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올해 11월에 있는 시험 전까지 자기 주도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강조할 거예요. 두 번째는 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이제 처리된 정보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처리해 보래요. 이제 기존의 모든 수업은 선생님이 잘
이미 다 처리해서 레디 메이드, 이미 잘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줬잖아요.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정보를 처리해 볼 수 있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정보 처리 역량이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이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스스로 접근하고 그걸 조식해보고 평가해보고 커뮤니케이션 해보고 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보 처리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 세 번째, 아이들에게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길러주래요. 네 번째, 심리적 감성 역량을 길러주래요. 다섯 번째, 협력적 소통 역량을 길러주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을 길러주래요. 이게 우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6가지 역량입니다. 선생님이 내년에 영어를 아이들한테 이제 영어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텐데, 선생님 수업에서 어떤 역량을 길러주고 싶어요? 협력적 소통 역량. 왜냐하면 언어 영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본질이잖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생각을 영어라는 외국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communicate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communicate라는 의미는 함께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영어 수업을 할 때 communication이 매우 중요하니까 개별 수업도 중요하지만 모둠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영어로 좀 더 편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또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언어라는 건, 저도 이제 독일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고 왔지만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그래서 언어를 배우면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생각,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좀 더 창의적 사고 영역을 길러줘야 되겠다.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스펙트, 존중해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존중의 개념이 감수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나는 이 영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창의적 사고 역량, 커뮤니케이션, 협력적 소통 역량, 또 심리적 감수성 역량, 이런 역량들을 내 수업에서 길러주도록 노력해야겠다. 아이들에게 무드, 텐스, 시제나 법을 문법적으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역량을 길러줄 것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랍니다. 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많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조금씩 더 언급할 거고요. 학생 중심이란 이해 중심 교육과정이구나.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란 역량 중심 교육과정. 내가 어떤 수업을 하든 간에 역량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교육 방법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 방법이에요. 학생 중심 교육 방법 할 때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사 중심의 수업이다, 학생 중심 수업이다, 학생 중심 수업입니다. 이때 학생 중심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여러분, 참여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participation입니다. 여러분, 참여한다는 건요, 내가 수업의 일부분을 뭐 하는 과정이다? 책임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뭐를 강조한다?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또 뭘 강조해요? 내가 이 과정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율성과 책임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학생 참여는 매우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책임감과 자율성은 우리 사회라는 관점, 교육 사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학생 참여 수업이란 기본적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뭘 느끼냐면 이 수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에서 내가 한 파트를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이게 파티시페이션의 개념입니다. 내가 공동체 전체에서 하나의 부분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맡아야겠다. 이게 참여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민주주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참여 수업을 해야 돼요. 토론식 수업, 토의식 수업, 협동학습, PBL, 다양한 형태의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수업을 해라. 2022 개정교육은 이런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육과정에 맞게 수업을 한다는 건 우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생 중심 수업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평가로 가겠습니다. 무슨 평가? 학생 중심 평가입니다. 기존의 평가는 규준지향의 평가입니다. 이건 학생을 고려한 평가가 아니에요.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낸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규준지향 평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점수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올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교육학도 좋은 점수를 받고 영어도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모자라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규준지향 평가의 비극입니다. 트레저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극을 학교에서 경험시키지 말고 제발 절대평가로서 학생중심 평가로서 가자. 학생중심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 이제 2028년 수능까지 우리 수능도 영어는 이미 절대평가잖아요. 여러 교과를 다 지금 절대평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학생중심 평가인데 절대평가는 교육평가의 방법이라는 측면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학생중심 평가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은 바로 모든 평가는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학생을 평가하는 이유는 이 아이를 더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요. 내가 너를 평가하는 이유는 네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선생님들이 알아서 내가 그 부분을 메꾸어 줄게. 내가 너를 그 부분을 더 피드백해 줄게. 네가 더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게라는 시그널이에요. 평가는 내가 평가를 이제 받는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날 평가해 주시네. 선생님이 날 평가해 준다는 의미는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선생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다음에는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이제 평가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장 중심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 교육과정은 이제 학생을 비교하고 서열화하는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학생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평가를 하자. 이게 바로 학생 중심 평가입니다. 그 대표적인 평가가 수행평가. 대표적인 평가가 역동적 평가 같은 평가 방법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자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과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제가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축약해서 선생님들과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선생님들과 다룰 텐데 자 이런 교육과정의 공부에서 이런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념과 이론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과 잠깐의 오리엔테이션 더하기, 교육과정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교육과정의 범주, 교육과정이 지난 10년간 어떤 게 기출되었는지를 잠깐 들여다봤고, 교육과정의 공부 방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과 교육평가를 공부할 텐데, 똑같이 교육평가의 범주, 교육평가가 지난 10년간 무엇이 기출되었는지, 또 교육평가의 공부의 방향을 이런 방식으로 매 강의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가이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교시의 첫 강의이기도 하지만 조금 새해 첫 강의여서 잠깐의 오리엔테이션이 덧붙여 좀 길어졌습니다. 2교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들과 교육과정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제 교육과정의 범주별로 주요 개념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